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인다고 밝히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먼저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태풍 콩레이의 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콩레이는 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190km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거쳐서 내일 낮에는 통영과 부산으로 상륙한 뒤에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보다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이 고비입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각 지역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태풍 상황 전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밤 9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19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도 중강급의 중형 태풍인 콩레이는 중심 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m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 반경이 420km에 달해 남해안에 상륙하면 전국이 영향권 안에 듭니다. 태풍 콩레이의 세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더욱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을 강타한 태풍 짜미가 해수면을 헤집고 가면서 온도를 낮춘 까닭에 태풍 콩레이의 힘이 약해졌지만 대신 속도는 빨라진 것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3시쯤 통영과 부산을 통과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내일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강수기 기간이 길어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엔 최대 500mm 이상, 남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 등엔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지금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남부지방 각 지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세 기자가 나와 있는데 먼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 지금 비바람이 상당히 거세 보이는군요. 네, 제주는 지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쏟아지면서 눈을 감기도 힘들 정도의 모습인데다 강한 바람까지 이어지고 있어 성인인 제가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온 것을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제주 전역에는 5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서귀포 남쪽 앞바다 200km 부근까지 접근했습니다. 제주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와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20mm에 이르고 어제부터 이틀 동안 강수량이 모두 200mm를 넘어섰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30m의 강풍이 겹쳐 제주공항은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항공기 15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7개 도성도 결항됐고 각 항포구에는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비와 바람의 세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3시쯤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상한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제주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낮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안 지방도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부산의 하동원 기자, 지금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일 낮 12시쯤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초고층 건물이 늘어선 해운대 마린시티인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도 이렇게 철문과 모래주머니로 단단히 막아놨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곳곳에도 차수막과 모래주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2년 전 태풍 차바 당시 1층 상가와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상가 30곳과 자동차 39대가 침수됐습니다. 태풍은 제주를 거쳐 경남 남해안을 따라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부산과 남해안 각 항포구에는 선박 18,000척이 피항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모든 선박의 출항을 금지했습니다. 마산 해안가 횟집들은 바닷물과 빗물을 막기 위해 식당 앞에 벽돌을 쌓았습니다. 진주시는 남강유등 축제를 오늘과 내일 중단했습니다. 경남에서만 각종 축제와 행사 59건 가운데 12건이 취소되고 25건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내일 하루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이번에는 부산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서 울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당시에 상가 160곳이 물에 잠겼던 울산 태화시장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 울산에도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네, 울산에는 방금 전까지 장대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는 69mm에 이르는데요. 울산은 내일 낮에야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곳 태화시장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인들은 태풍에 대비해 출입문 앞에 합판을 세워 물막이를 만들고 모래 주머니를 쌓아놨습니다. 이곳 태화시장에는 오늘이 장날이었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일찌감치 점포 문을 닫은 곳도 있고 진열 상품을 절반으로 줄인 곳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년 전 울산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139mm라는 기록적인 폭우에 이곳 시장거리는 빗물이 어른 어깨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상가 160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내일 아침까지 밤샘 순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울산 태화강 수위가 오르는 것도 주민들은 큰 걱정입니다. 2년 전 태화강이 범람해 자동차 600대가 침수됐던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 입구마다 차수문을 설치하고 배수 펌프를 배치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둔치에 있는 주차장 17곳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번 태풍은 2년 전 9명의 사상자와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차바와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시기와 경로가 너무 비슷해서 이번에도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윤정 기자가 두 태풍을 비교해 봤습니다. 방파제를 부술 듯한 파도에 차량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시내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로수는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명의 사상자와 6천여 명의 이재민, 2,10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제주와 남해상을 지나 부산과 울산을 훑고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번 태풍 콩레이의 예상 진로도 차바와 거의 일치합니다. 차바는 역대 10월 태풍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6.5m에 달했고 제주에선 시간당 110mm 이상 물폭탄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콩레이의 경우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시간당 강우량은 80에서 150mm로 예상됩니다. 2년 전 북상한 차바와 그 시기 이동 경로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차바에 비해 그 세력은 다소 약할 전망입니다. 부산에 최근접하는 시기도 차바가 2년 전 10월 5일, 콩레이는 10월 6일이란 점도 두 태풍이 판박입니다. 바닷물이 만조에 이르는 시간과 태풍 상륙이 시기가 겹치는 만큼 차바 때와 같은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김성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지난 태풍 왔을 때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태풍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네. 질문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번 태풍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찌됐건 이제 계절적으로 10월 달이죠. 예. 그러니까 한 여름과 달리 지금 북쪽에서 아열대 제트기류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바람이 한 12km 상층에 지금 예. 불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태풍이 발생한 이후 그 따뜻한 바닷물을 위를 지나오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었고 자체 그냥 동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만나진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 남쪽에서 그 제트기류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예. 우리가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면 확 빨려가듯이 이제 빨리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내일 한 3시부터 울릉도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그 부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쪽까지 생각한다면 내일 한 오후 6시까지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의 위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아까 차바 얘기했는데 그때 예. 그 부산 부근 스쳐 지나갈 때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예. 태풍의 강도를 논할 때 중심 기압이 얼마나 낮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태풍이 9시 현재 한 975 헥토파스칼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있는데 이게 좀 더 올라오면서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세력은 급격히 약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계속 내일 오후까지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니까 예. 뭐 차바보다 뭐 약하다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역시 큰 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남해안 쪽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나는 곳이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운 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동해안, 부산, 울산 뭐 이런 쪽은 제주도는 뭐 직접 지금 현재 태풍의 그 반경 영향권에 그 위성 영상을 보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히 저희 같은 이제 비전문가들 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듣는 얘기로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랬던 경험이 또 네.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통은 바닷물이 뜨거워야 태풍이 이제 세진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한 겨울에 그리고 8월 달에 그러니까 강하게 그 태양이 내리쬐는 8월 달에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뜨겁고 예. 그로부터 약 한두 달 뒤인 9월, 10월까지도 그 바닷물이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예. 태풍이 늘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을 태풍이 더 뭐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여름 태풍이 더 위력이 더 강합니다. 예. 그 중심 기압이나 이걸 볼 예. 때. 그런데 이미 지금 계절적으로 찬 공기가 북쪽에서 우리나라 하층부터 상층까지 찬 공기가 지금 점령을 해 있거든요. 자, 이 태풍이라고 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제 거기다 부딪히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는 성질이 다른 사람도 성질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되듯이 따뜻하고 습기 많은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 그래서 그 계절 우리가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가을의 특징이 뭐냐면 뭐 태풍이 다 여름에도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 수확기를 앞둔 그 시점에서 확 쓸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가슴이 피해가 또 더 많을 가슴이 수 있군요. 아픈 그런 어떤 또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기를 바라야 되겠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일본도 지금 콩레이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큐슈 지역은 이미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무더기 정전에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일본의 태풍 피해는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흰 거품을 내며 부서집니다. 오키나와 미야코 섬과 연결된 유일한 다리는 긴급 폐쇄됐습니다. 주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来ない方がいいんですね。大変よもう。 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오키나와 일대를 오가는 고속선과 페리 등 배편이 대부분 결항됐고 오키나와 나하 공항의 항공편도 어제와 오늘 40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船がなかなか動いてないみたいなので、食料品があまり届いてないっていうのが少し心配ですね。 정전 피해도 속출해 오키나와현에서 10,000가구, 가고시마현에서는 18,8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강풍으로 70대 주민이 다치는 등 현재까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일본 당국은 4명이 숨진 태풍 짜미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콩레이가 내일 아침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많은 비를 뿌리겠다며 붕괴와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라는 판단에 따라서 다스 관련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열린 선고 공판.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다스와 관련된 법인 자금 246억 원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85억 원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개 공소사실 가운데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백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모두 신빙성과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검찰 역시 1심 무죄 부분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2달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어서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 6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여 원을 지원하게 만든 강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책임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 석방됐습니다. 함께 재판대에 섰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전경련을 통해 31개 보수단체에게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해 김 전 비서실장과 같은 강요죄가 인정됐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경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뇌물 제공으로 보고 신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감 8개월 만에 구치소 문 밖을 나섭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기도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실형이 선고됐던 뇌물 공여 등에 대해 2심 재판부 역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량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라는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됐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는 신 회장의 진술을 참작한 겁니다. 경영 비리 혐의 가운데선 가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영업권을 몰아준 배임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경영 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역시 징역 3년으로 감형과 함께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은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신 회장도 같은 논리로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이틀 앞두고 또다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과 무기와 사치품 불법 거래를 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그리고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 협상을 앞둔 기싸움의 측면도 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서정 기자입니다. 터키의 무역업체 시아펠컨의 홈페이지. 터키 방산업계 선도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 방산 제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홍보 책자에는 다양한 군용 장갑 차량과 총기, 로켓포 사진 등이 등장합니다. 미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과 무기와 사치품 등을 불법 교약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CEO와 총지배인 그리고 이들과 거래를 한 북한 외교관 리성운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폼페이오의 방북을 이틀 앞두고 단행된 미국의 대북 제재.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들이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어겨왔다며 비핵화 때까지 제재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done so in a condition which continues to give us the opportunity to achieve the final goal. That is, the economic sanctions continue to remain in place. 특히 북한이 어제 제재는 불신을 증폭시킨다며 미국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 미 국무부는 하지만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지난 2007년 14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기념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국의 보수정권 10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까지 그려진 한반도기가 걸려 있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남북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어려움을 넘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과 북은 이 땅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북한은 보수정권 10년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안팎의 반통일 세력에 의해 지난 10년간 북남선언의 귀중한 결실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도 요구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앞서 박광자 씨 피격을 없던 일처럼 취급하는 모습입니다. 북남 당국은 마땅히 이 사풀이 재개로부터 북남 협력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다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북단은 옥류관에서 함께 평양냉면을 먹고 만수대 창작사와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을 참관했습니다. 방북 마지막 날인 내일은 중앙식물원을 참관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현재 날짜와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발렌티나 라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러시아를 찾아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이 공식적인 첫 러시아 방문입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고려항공 화물기 세대가 오는 7일 평양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폭로하면서 주점에서 결제한 점을 지적했죠. 여기에 청와대는 다른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이 주점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과연 주점 밖에 문을 연 식당이 없는지, 주점에서는 그럼 식사가 가능한지 최지연 기자가 늦은 시각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청와대 인근, 흔히 서촌이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 최부동에 있는 한 술집. 인근 주점들과 함께 바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띕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 가게에서
지난 7월 23일 업무 추진비로 19만 2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청와대는 인근 식당이 문을 닫아 부득이하게 갔고 다수 음식을 파는 기타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시간 근처를 돌아보니 곰탕, 민어, 라면, 철판 요리 등을 파는 일반 식당이 성업 중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먹자골목에도 닭갈비, 쭈꾸미 등을 파는 음식점 10여 개가 자정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가게로 들어가 봤습니다. 65가지의 술과 파스타 4종류, 스테이크 포함 안주류 8가지가 판매 중입니다. 청와대는 직원들이 피자와 파스타를 먹었다고 해명했지만 메뉴에 피자는 없고 파스타는 주문이 제한됐습니다. 여기 지금도 음식 주문 돼요? 네. 파스타 주문은 안 하죠. 파스타는 몇 시까지 주문해요? 10시까지. 청와대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밤 10시도 안 된 시각에 식사를 하러 맥주집을 찾았습니다. 거의 술안주는 100% 중에 30% 정도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직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솔직히 와서 카드 갖다 뭐 하냐. 저희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는 별로. 하지만 청와대 직원들이 찾은 주점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처럼 고가의 고급 술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보수 통합에 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난 것은 지난 추석 직전. 김 위원장은 언젠가는 같이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입당을 권유했고 오 전 시장도 언젠가는 같이 해야 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보수 대통합 전대를 치른다는데 당연히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통합이 돼야죠. 김병준 위원장은 인적 쇄신 작업에 착수하며 보수 통합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그야말로 범보수 내지는 범우파의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폭을 열어주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강특위위원으로 합류한 전원책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명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통합 전도로 가야 되고 보수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인재 영입 작업에서 기선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공기업을 감시하는 감사를 공정하게 뽑기 위해 공개 모집하는 개방형 감사들이 대부분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용된 공기업 개방형 감사 17명 가운데 13명이 노무현 재단 출신이거나 청와대 행정관 혹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6월 김진열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을 개방형 감사로 임용합니다. 같은 날 지역난방공사 개방형 감사에는 전국불자 3천인 문재인 지지선언을 이끌었던 황찬익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원이 임용됩니다. 인물추천위원회 통해서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공모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인 거는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자유한국당 정가변 의원이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후 임용된 공기업 개방형 감사 17명 중 13명, 76%가 노무현 재단이나 청와대,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여권 인사였습니다. 감사원이나 세무서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명뿐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는 제도가 오히려 코드 인사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를 캠프 출신들이 전리품 차지하듯이 나눠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해당 공기업 관계자는 감사의 업무 관련성은 적지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는 뺑소니를 당한 것처럼 신고를 해 보험 사기까지 시도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화를 못 참은 듯 유리창과 보닛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25살 김모 씨가 60대 A씨 차량을 2차례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느리게 운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하며 A씨 차를 20여 분 동안 집요하게 뒤쫓았습니다. 4km 추격전을 벌이며 위협하던 운전자 김 씨는 피해 차량이 이곳 파출소 앞에 멈추자 바로 달아났습니다. 4시간 뒤 김 씨는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합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351%,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더욱이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후엔 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 130여만 원까지 타냈습니다. 자차 보험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보험 저수를 해서 차량에 고치는 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돈으로 이제 생활비나 이제 뭐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김 씨를 특수폭행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카풀 서비스가 뭐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오늘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카카오가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택시처럼 운송업을 하는 겁니다. 예.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 앱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카풀 앱에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능한 자가용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카풀 요금은 택시에 비해서 약 3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풀인데 여기에 IT 기술이 접목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법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이 하루 운행 횟수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도입돼서 활성화되면 택시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존에 이제 카풀 앱이 있긴 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요. 카카오 같이 큰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이죠. 카카오가 서비스를 하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택시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엄격한 면허와 허가제로 운영 중인 택시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렇겠죠. 하지만 카카오 측은 택시가 안 잡히는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서비스지 이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점도 물론 있겠는데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승객 안전을 위해서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한 택시와 달리 이 무자격자가 기사가 되면 신원 보증이 제대로 안 돼서 이 잠재적인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이 카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또 보험사에서 담보하지 않아서 이 교통사고 시에 이용객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해져서 이 법적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걸 허용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정부 입장은 아직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땅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이죠. 이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이 운전자당 하루에 2회 이렇게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는데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정부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절충안이 마련되면 허용해 줄 생각이 있긴 있군요. 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던 일본이 결국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위대 군함에 우길기를 달지 말라고 요청하자 그러면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자위대 함정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 측이 함선에 우길기를 달지 못하면 군함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日程も差し迫ってきていることから本日中に決定をし、そして発表する予定である。このように報告を受けています。はい。 일본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만류에도 전범기로 불리는 우길기를 달고 군함식에 참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 막료장은 자위함기는 우리의 자랑이라며 이를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고집을 꺾지 않자 시민단체는 제주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도 민족에 대한 모독과 조롱이라며 개항 자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불참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청을 해놓고 우리가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우길기를 개항하고 사열할 경우 대통령이 경례를 받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집단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무케게 박사와 인권운동가 무라드에게 돌아갔습니다. 해외 도박 업체에서는 남북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는데 노벨위원회는 전쟁 성범죄 종식에 주목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민주콩고의 산부인과 의사 드니 무퀘게 박사. 내전 중인 콩고에서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여성 5만여 명을 치료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암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집단 성폭력의 광기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동 수상자인 인권운동가 나디아 무라드. 그녀는 IS가 여성 2,000명을 성노예로 삼았을 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순환을 겪었지만 가까스로 탈출해 직접 겪은 IS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한 인물입니다. Both laureates have made a crucial contribution to focusing attention on and combating such war crimes. 해외 도박업체들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추천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2월 이미 마무리돼 올해는 수상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세간의 무관심으로 잊혀졌던 문화계 거목들의 족적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인 이방자 여사의 작품들이 공개되고 1인 창무극의 대가 공옥진 선생의 춤은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드님이신 전 영친왕 이은공의 부인인 방자 여사가 일본 황족 마사코에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가 된 이방자 여사. 해방 뒤 창덕궁 낙선제에 지내며 장애인 지원 사업을 했는데 당시 손수 만든 작품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칠보 한복부터 어릴 적 쓴 글씨와 그림, 도자기 등 200여 가지나 됩니다. 일본에서 기념관을 짓기 위해 작품 요청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방자 여사의 자긍심이죠. 내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다. 자기가 죽어서 묻혀야 될 것은 여기다. 한국이다. 조선이다. 이런 걸 늘 천명하셨어요. 음악에 맞춰 전통춤을 추는 여성들. 우스꽝스러운 표정. 해학스러운 몸짓이 압권입니다. 전통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고 공옥진 선생의 병신춤. 수제자를 자처한 배우 7명이 병신춤을 어떻게 되살릴지 고민하는 창작극입니다. 일단 병신춤이 몸에 왜곡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그런 댄스 센트럴을 병신춤으로도 배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이렇게 던져서 굴곡진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여성. 후손들이 그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1년 5개월이 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지지층에서 재벌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항이 강해서 아무런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자조적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을 보면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된다. 시장의 여러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현실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 덕분에 국민은 미래에 믿음을 갖는다고도 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와 기업의 역할을 말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였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 5개월 만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인데도 언론에서는 큰 뉴스로 다뤘습니다.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그간의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발상이라는 학계의 비판대로 지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세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고용 상황을 사과하고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있다고 했을까요? 대통령은 경제 현장 곳곳에 붉은 깃발처럼 나부끼는 규제를 없애자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통과를 요청했던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부터가 재벌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반발과 시민단체 시위에 가로막혔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것이지만 이 역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얘기일 뿐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북돋우려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는 지도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결국 정치가 진다는 사실입니다. 10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말이 마차를 끈다였습니다. 네, 현재 제주도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밤사이 제주도 부근을 지나 내일 오전 11시쯤 통영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부산 쪽을 지나 오후 2시쯤에는 울산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00mm,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 경기,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 무렵 다 그치겠지만 강풍은 모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상의 파고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최고 10m까지 일겠습니다. 비바람에 종일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모레는 전국이 맑겠지만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9이 끝나고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남북 간 군사 합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반도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중 토론을 벌여볼까 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